안녕하세요. 저는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생산과학부 장진호로 시내꿈에 23년 초에 가입해서 학기 유령회원 활동하다가 현재 2년째 활동 중인 회원입니다. 영화를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고 대학생이 돼서는 잘 안 보다가 최근에 시내꿈을 접하면서 이제 다양한 영화 인조이어들을 만나고 다시 제대로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내꿈에는 대상형 시설도 있고 다양한 저장 매체들, 다양한 구독된 OTT도 있고, 그리고 시내꿈 안에서 영화제나 단체 관람, 소모임, 정기 모임 등 다양한 행사가 있어서 그런데 나가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들으면서 제 영화에 대한 취향을 많이 발전시킨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소개하고 싶은 자료는요, 첫 번째로는 캣피플, 발뉴튼 제작사의 되게 유명한 공포 영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 그리고 둘, 대만의 에드워드 양 감독의 걸작 영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디 갔더라? 여기 일본의 3대 영화 감독 오지 야스지로의 초여름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제가 오지 야스지로 소모임을 또 시내꿈에서 진행했었던 과거가 있어서 되게 마음이 많이 가는 영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장소를 옮겨가지고 영화를 마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소개했었던 영화인 캣피플 영화는 제가 특별히 이걸 고른 이유로는 이제 제 친구인 지승이가 시내꿈에서 만난 친구인데 저에게 이 영화를 소개해줬습니다. 선배들 중에서도 이 발뉴튼 제작사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과 함께 레오폴드맨이라는 영화도 한 번 봤는데요. 레오폴드맨보다는 이 영화를 좀 더 좋아했었습니다. 이제 영화를 소개하기 전에 또 이제 왜 하필 계속 발뉴튼 하느냐,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감독도 아닌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좀 설명해주자면, 발뉴튼이 이제 알케이오사라는 회사의 제작자였는데 이제 그 알케이오사는 예전에 시민 케인을 제작한 회사인데 그때 당시 적자 많이 나가지고 당시 회생 방안으로 B급 공포 영화를 제작했었어요. 근데 그때 고용됐던 제작자가 발뉴튼이었고 몇 가지 제약 조건 아래에서 영화를 찍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15만 이내 예산, 두 번째로는 영화 시간이 75분 이내, 세 번째로는 영화 제목은 발뉴튼의 상급자들이 정해서 내려보내준다, 이런 조건이 걸렸었는데 이런 제약 아래서도 발뉴튼은 그 B급 영화 속에서 되게 세련되고 감각적인 영화를 많이 찍었습니다. 이제 발뉴튼 공포 영화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그 공포의 정체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뭐 뱀파이어나 이런 괴물 이런 게 아니라 되게 묘연한 존재감을 나타나면서 이제 영화 안에서 계속 이제 스멀스멀 그림자처럼 이렇게 쫓아다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캣피플의 특징을 스포를 자제하는 선에서 설명하면은 이제 이게 되게 그 가부장적인 그 수동적인 여성과, 그러니까 가부장제 안에서 수동적인 여성과 이제 능동적인 신여성의 차이를 나타내는 그런 영화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걸 영화를 잘 읽어보면은 좀 PC적인 그런 해석도 좀 있고, 좀 그 뭐 드라큘라를 뭐 탈식민주의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좀 현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좀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영화에서 되게 좋아했던 점 중에 하나가 이제 B급 영화다 보니까 예산이나 시간이 쪼들려서 도입부나 사건 이런 것들 슉슉 건너뛰어버린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거기다 힘을 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도 되게 좋아했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가 짧아서 그것도 되게 좋아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좀 나이 드는 게 느껴지는 게 영화가 한 2시간쯤 넘어가면 엉덩이가 좀 아프더라고요. 최근에 마티 디옵이란 감독의 다음이라는 영화도 봤는데 그것도 한 68분 정도 되는데 짧은 시간에 임팩트 주는 영화들을 또 좋아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영화가 길 때 짧을 때 다 장단이 있는 것 같고 뭐 그 영화 특유의 호흡이나 템포, 서사의 발전 등 이제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지만 이제 영화는 짧은 영화의 특징을 어떻게 잘 활용을 했다, 그 B급으로서. 제가 영화에서 되게 좋아하는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수영장 씬이 있는데 이제 수영장에서 쫓아오던 그 그림자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 그림자의 존재를 나타내진 않으면서 수영장에 그 빛이 반사되는 장면을 이제 벽면에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게 되게 장막이나 커튼 같은 게 움직이는 것처럼 되게 벽면에서 이렇게 스물스물 움직이는 게 공포감을 많이 주는 장면이고요. 이 영화에 되게 유명한 장면인 루튼 버스 씬이라고 있는데 또 이제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버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일방적인 점프 스케어랑 좀 달라요.
되게 세련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영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특히나 이게 제가 어디서 찾아보고 접한 영화도 아니고 평론가의 추천을 보고 접한 것도 아니라 다른 꽃민이 추천해줘서 여기서 같이 봤다는 게 그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하나 그리고 둘이라는 영화입니다. 이거는 이제 대만의 에드워드 양이란 감독이 감독하는 영화인데요. 제가 이거를 혼자서 이 꿈 대상영실에 보면서 이제 눈물 찔끔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영화를 감상할 때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이제 휴머니즘적인 주제를 되게 중요하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나 아니면 오히려 거부하려는 좀 경향이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요즘 들어서는 휴머니즘적인 주제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되게 너무 따뜻하고 뭉클하게 만드는 게 있어서 저는 되게 좋아했었고요. 그러니까 제 말과 좀 반대되긴 하죠. 이제 소설 중에서는 뭐 위대한 개츠비나 스토너 같은 소설들이 있었는데 그런 소설들도 저를 뭉클하게 만들어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영화는 계속 좋은 사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두고 여러 캐릭터들의 모습을 비춰주면서 탐구하는데 그게 제가 너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캐릭터들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군상극이라고 하죠. 그 로버트 알트만이라는 영화 감독이나 폴 토마스 앤더슨의 초기작들, 아니면은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의 오션즈 11, 12, 13, 아니면 뭐 에이트 공대, 스모킹 에이스 같은 영화들이 되게 다양한 배우들을 이렇게 고용을 해가지고 이 캐릭터에서 저 캐릭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주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도 그게 잘 녹아났다는 게 보였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군상극이 되게 영화적인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스크린에서는 이제 배우들이 이렇게 프레임에 들어왔다 나가는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걸어 들어가는 동작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만약 소설에서는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고 빠져야 된다면 그게 문장으로서 들어가고 이제 읽는 입장에서는 사건을 따라가기 조금 벅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에드워드 양의 영화들은 대체로 이제 현대 대만의 산업화의 과정에서 개인들이 소외되고 이제 전통적 가치관이랑 이제 현대적 가치관이 대립되는 그런 갈등을 되게 많이 다뤄줬는데요. 그런 특징은 이제 급격하게 산업화가 된 우리나라에게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인이라면 꼭 봐야 할 가치가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고, 무엇보다 이제 시네콤에서 귀중한 추억을 만들어준 영화였기 때문에 추천해봤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오즈 야스지로의 초여름이라는 영화인데요. 또 이 영화는 제게 시네콤에서 다른 추억이 있는데요. 재작년이구나 이제는. 오즈 야스지로 영화 송음을 진행했었던 이유가 제가 놀랍게도 아버지랑 같이 오즈 영화를 몇 편 봤었는데요. 그때 되게 뭉클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제 다른 영화들도 좀 보고 싶다고 진행했었는데, 오즈 야스지로 영화들도 되게 휴머니즘적인 주제들이 많아요. 뭐 가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다루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휴머니즘을 싫어한다고 하는데 또 좀 모순되긴 하네요. 오즈 야스지로가 1930몇 년도쯤부터 영화를 찍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무성 코미디 영화에서 시작했던 사람이라서 되게 서정적인 영화로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서정적인 영화와 코미디 영화 둘 사이에 어떤 스펙트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초여름이라는 영화는 되게 서정적인 편에 있고, 오즈 야스지로가 맨날 우려먹는 그 코드 위주, 이제 딸의 혼사, 만춘이라는 영화나 꽁치의 맛, 아니면 뭐 동경 이야기마저도 또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죠. 이제 딸의 혼사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영화인데, 그 내용만 놓고 보면은 좀 낡긴 했어요. 왜냐면 가부장적이잖아요. 요즘 세대와는 좀 거리가 있긴 한데, 그래도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이제 영화 도입부에 그 할아버지가 새를 키우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너무 세련되고 예뻐가지고 저는 그걸 좋아하고, 그리고 또 손자들이 이제 기차 장난감을 갖고 노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이제 되게 일본 여름에 그 무료한 그런 장면이 담겨 있어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제 오즈 야스지로에 관해서 되게 인터넷에서 유명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맥주병을 놓을 때도 센티미터 단위로 체크를 해가지고 이제 이 프레임을 완벽하게 비율을 맞춰서 촬영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정도로 디테일에 집착하진 않는 편이라서 뭐 그런 걸 보면서 막 쾌감을 느끼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확실히 그런 프레임을 예쁘게 찍다 보니까 나중에 뭐 인스타나 이런 데 스틸컷을 찍어서 올리기에는 되게 예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제가 소모임 때 한 10편 정도 오즈 영화를 봤어요. 그때 본 영화들 중에서 이제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아닌데다가 심지어 이제 오즈 야스지로 영화들에서는 맨날 그 하라 세츠코, 뭐 리치수 등 같은 배우들을 또 쓰고 또 써가지고 세부적인 이야기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좀 많이 예뻤던 것 같은 기억이 나고요. 아무래도 할아버지랑 손자들이 진짜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오즈 야스로 영화들 중에서 참고로 그 맨날 우려먹는 그 배우와 배역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는 그 사다 케이지라는 배우인데 되게 좀 카리스마 있는 아저씨 역할로 나오는데 안녕하세요라는 영화에서 이제 영어 선생으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배역이랑 이제 사다 케이지 씨 그 둘의 조합을 되게 좀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